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네? 무슨 부탁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네가 올 때마다 내가 더 죽을 맛이야. 제발 오지 마. 방금 들으신 전화. 이건 제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5개월째 되던 날, 제 딸에게 걸었던 마지막 전화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냐고요? 딸이 면회를 올 때마다 제가 요양원 직원들에게 당하는 보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물 과다 투여, 식사 거르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진실. 제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제 딸이 요양원 원장과 공모해서 제 연금 130만 원 중에 85만 원을 매달 훔쳐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개월간 사라진 돈 510만 원. 딸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엄마를 지옥에 가둬놓고 말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 안에서 벌어지는 약물 학대의 실체, 자식이 부모를 팔아넘기는 충격적인 수법, 그리고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7가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과 단란하게 살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5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고 신문을 받고 저녁 메뉴를 물어봤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남편이 쓰던 안경, 남편이 마시던 커피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50년간 옆에서 자던 사람이 없으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떠서는 옆자리를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밥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모래 씹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핏기 없는 입술, 빠진 볼살. 그때 아들 철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 솔직히 걱정돼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니까. 철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누나랑 상의했는데요.
요양원이 어떨까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나는 아직 멀쩡한데. 요양원은 무슨 엄마. 요양원이 예전이랑 달라요. 요즘은 호텔처럼 좋은 데도 많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집이 좋아. 여기가 내 집이잖아. 엄마.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저도 회사 일 바쁘고, 누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혹시라도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 수진이와 아들 철호가 함께 저를 데리고 남양주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입구부터 깔끔했습니다. 밝은 조명, 꽃이 가득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벽에는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원장이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4개의 침대, 깨끗한 침구, 작은 옷장들. 하지만 그곳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 대부분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말없이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45만 원 정도입니다. 제 연금이 월 130만 원이었습니다. 45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연금 130만 원 중 85만 원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 어때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딸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집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될까? 하지만 자식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일주일 후 2024년 7월 1일 입소 날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철호가 함께 와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옷은 편한 거 위주로 챙겼어요. 고맙다. 가족 사진도 챙겨드릴게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 명절에 다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울지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우리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4인실로 들어갔습니다. 3분의 할머니가 이미 계셨습니다. 한 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고, 한 분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자식들은 계속 밝은 척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주말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저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은 깜깜해졌고 3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밤 11시쯤 자는데 9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하나? 아침 6시 확성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기상입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집에서는 7시 반쯤 일어났는데 요양보호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 일어나세요. 김영자 씨, 제 이름은 김영자. 할머니거나 어르신이지. 김영자 씨가 아닌데 화장실 앞에 벌써 두 분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10분을 기다렸어. 겨우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세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입소한 김영자라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한 분은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흰죽, 김치, 멸치볶음입니다. 죽은 미지근했고, 김치는 너무 시큼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따뜻한 된장찌개, 구운 김, 계란말이가 그리웠습니다. 어서 드세요. 8시까지 식사 끝내셔야 해요. 천천히 먹고 싶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뭘 하지? 집에서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는데 10시입니다. 프로그램실로 모이세요. 프로그램실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몸을 움직이는 건 좋았지만 마치 유치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2시간 무료했습니다. TV를 켜려고 했더니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갔어요. 채널 싸움 나니까 직원들이 관리해요. 정해진 채널만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간호사가 약통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 약이에요? 고혈압 약이랑 우울증 약이에요. 빨리 드세요. 우울증 약? 저 우울증 없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드세요. 저는 우울한 적 없는데 남편이 돌아가셔서 슬펐을 뿐인데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삼키자 1시간쯤 지나니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옆 침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약 때문이에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그분은 정미란이라는 68세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여기 왔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2년이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6시 기상, 7시 아침,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2시 약, 6시 저녁, 9시 취침,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수진아, 왔구나. 엄마, 어때요?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은 잘 나와요? 응, 잘 나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고 나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묶여 계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 302호 할머니요. 치매가 있으셔서 밤에 배회하시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묶어놓는 게 안전이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무기력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밀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세요? 아니요, 건강 좋아지면 나갈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가기가 어려워요. 가족들이 다시 모셔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3주째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또 그러시네. 천천히 드시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등을 툭툭 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대로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못 뱉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영자 씨, 여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직원들 기분 거스르면 안 돼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직원한테 불만 이야기했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기가 그런 곳이었나? 한 달이 되던 날, 철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 달엔 못 올 것 같아요. 출장이 있어서. 철호가 떠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점점 잊혀지고 있구나. 처음엔 매주 왔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1호 김영자, 가족 면회 자주 와? 아니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럼 됐네. 약 좀 더 늘려. 조용하게 만들어야 손이 덜 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약을 더 늘린다고? 왜? 조용하게 만들려고? 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방금 간호사들이 제 약을 늘린대요. 미란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거 시작이에요. 가족이 덜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약으로 멍하게 만들었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박순이 할머니도 그랬어요. 처음엔 멀쩡했는데 약 늘리고 났어. 6개월 만에 누워만 계시게 됐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약 시간 평소보다 알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 추가된 약이에요. 드세요. 전 안 먹고 싶은데요. 간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안 드시면 건강 악화될 수 있어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1시간 후 머리가 너무 멍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란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될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인형처럼?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기상 시간인데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자 씨, 일어나세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 식사 거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점심때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미란 할머니가 부축해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미란 씨. 약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 약 늘렸을 때 그랬어요. 이틀째 여전히 몸이 멍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빨리 드세요. 시간 없어요. 손이 떨려서 그럼 제가 먹여드릴게요. 요양보호사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제 입에 넣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급하게 밥을 먹여 넣는 바람에 목에 걸렸습니다. 물 한 컵을 건네고는 다음 어르신에게로 갔습니다.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 적응했지만 정신은 계속 멍했습니다.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시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수진이가 예고 없이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이에요. 수진아,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래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찮아, 약 때문에. 좀 피곤해서. 약이요? 무슨 약을 드시길래 이렇게 됐어요? 수진이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10분 후 간호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약을 조금 늘렸어요.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으실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진 적 없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그 눈빛이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말 잘못하면 더 큰일 난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수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그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 오늘 가족분 왔었죠? 가족분한테 쓸데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협박이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말 조심하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미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봤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선 조용히 있어야 해요. 며칠 후 옆방 305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야, 아파요. 놔주세요.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강제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꾸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요양보호사가 거칠게 끈을 조였습니다. 아파요.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2호 김술래. 또 소리 지르네. 약 더 줘. 벌써 3배 늘렸는데요. 상관없어, 조용하게. 만들어. 무서웠습니다.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이틀째, 2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미란 할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영자 씨, 제가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계획이요. 미란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떻게요? 제 아들이 변호사예요. 요양원 학대 증거를 모으면 고발할 수 있대요. 미란 할머니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직원들이 하는 말을 녹음하는 거예요. 영자 씨도 도와주실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미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자 씨.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요.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옷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있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녹음했습니다. 또 그러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제 정말 짜증나네. 할머니를 거칠게 다루는 소리도 녹음됐습니다. 일주일 후, 간호사가 약을 잘못 주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이거 302호 약 아니에요? 301호에 주시면 안 되는데. 똑같은 약이니까 괜찮아. 어차피 모르실 거야. 이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빨리 드세요. 시간 없다니까요. 한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의 입에 밥을 억지로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례가 들렸지만 등만 툭툭 치고 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녹음기에는 수십 개의 증거가 담겼습니다. 영자 씨,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 아들이 와요. 그때 녹음기를 전달할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곧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곧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미란 할머니도 밝아졌습니다. 영자 씨, 우리 나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집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저도요, 아들이랑 공원 산책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 정미란 씨, 잠깐 나와 보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원장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여니 박지영 원장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우리의 녹음기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두 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란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학대들을요. 학대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학대한다고요? 약물 과다 투여, 거친 대우, 방치 다 녹음했어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분 큰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원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2분 방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 약 처방 조정하고요.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를 조용하게 만들겠다는. 방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복사본을 만들어 뒀어요. 녹음 파일을 제 아들 이메일로 이미 보냈어요. 미란 할머니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제 아들이 와요. 그때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희망이 다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부터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식사는 더 차갑고 적게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김영자 씨,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가세요. 지금 너무 급한데요. 참으세요.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미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미란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졌습니다. 미란 씨,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란 씨가 넘어졌어요. 요양보호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또 넘어지셨네요.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실 거예요. 침대에 누워 계세요. 미란 할머니의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분명 다쳤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란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야, 손목이 너무 아파. 제가 간호사를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 할머니의 손목은 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토요일에 주치의 선생님 오시면 봐드릴게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토요일까지요? 응급 상황 아니면 기다리셔야죠. 분명 응급 상황인데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미란 할머니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열이 나세요. 도와주세요. 해열제 드릴게요. 해열제만으로는 안 돼요. 병원에 가야죠. 토요일에 주치에 선생님이 진료하실 거예요.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미란 할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미란 씨,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를 불렀지만 한참 후에야 왔습니다. 체온 체크하고 갈게요. 체온만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주치의 선생님 보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란 할머니의 상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미란 할머니의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은 어머니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어제부터 열이 나셨는데 왜 병원에 안 모셨어요? 말도 안 돼요. 당장 119 불러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시겠지? 그날 오후, 미란 할머니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골절된 손목을 방치해서 감염이 왔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그리고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증언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방치, 학대.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원장과 간호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남양주 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 원장 등 3명 구속.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혹시 딸분 통장 내역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장이 매달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신인 이름, 김수진. 제 딸이었습니다. 매달 85만 원씩. 6개월간 총 510만 원. 뭐라고요?
할머니 연금 130만 원 중 85만 원이 원장에게서 딸분에게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원장과 따님이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연금을 빼돌린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딸. 밤새 젖을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까지 보냈던 딸. 그 딸이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85만 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찰서에서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그랬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엄마를 팔아넘긴 거니? 85만 원에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딸분을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딸을 감옥에 보내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보지 않겠어요. 당신은 이제 제 딸이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 엄마가 지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약에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네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닐 때 엄마는 휠체어에 묶인 할머니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두려워했어. 그날 이후 수진이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 철호가 저를 모시러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누나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철호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못 없어.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나는 내 집으로 갈 거야.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자주요. 요양원을 나서는 날. 6개월 만에 맞는 자유였습니다. 미란 할머니도 퇴원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영자 씨, 우리 해냈어요. 네, 미란 씨. 우리 해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내 집.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내 침대에 누웠습니다. 9시에 강제로 불 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줄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약을 강제로 먹일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딸, 수진이,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부모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납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제 의지로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원하는 걸 먹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구운 김, 계란말이. 천천히 제 속도대로 먹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방문 요양보호사 최영미 씨가 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어젯밤에 잘 잤어요. 영미 씨는 요양원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제 이름을 존중해서 불러주고 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청소 좀 도와주시고 점심은 제가 해볼게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된장을 풉니다. 6개월 만에 하는 요리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끓였네요. 향이 정말 좋아요. 영미 씨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미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란 할머니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자유로워서. 너무 좋아요, 저도요. 아들이 매일 출근 전에 인사하고 가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악몽,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 영자 씨, 우리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유튜브 같은데 우리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같은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란 할머니의 아들이 촬영을 도와줬습니다. 제목은 제발 요양원 가지 마세요. 였습니다. 영상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학대, 약물 과다 투여, 존엄성 박탈, 그리고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첫째, 예고 없이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보세요. 둘째,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세요. 생기가 있는지, 무기력한지. 셋째, 직원 대 어르신 비율을 확인하세요. 넷째, 식사 시간에 방문해서 음식의 질과 대우를 보세요. 다섯째, 가족 면회가 자유로운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약물 처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일곱째, 어르신들이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 있는지 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정기 검진. 요양원에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할머니 말씀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건강 더 챙겨야겠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철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안겼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 할머니, 저희 오늘 할머니랑 공원 갈 거예요. 그래, 가자. 6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철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건강해 보이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자주요. 고맙다, 철호야. 석 달째 미란 할머니와 함께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교회.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일단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의 고통이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4개월쯤 지나서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 실태조사 개선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이겨냈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란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폐쇄됐습니다. 새로운 시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세상을 조금 바꿨네요. 그러게요. 조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충분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외롭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혹시 정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존중받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찾아가세요. 가족이 자주 오는 요양원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키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말해야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 할머니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75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배신을 겪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는 있다는 것을.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저는 제 의지로 일어날 것이고 제가 원하는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